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빛내주시는 해안 있는 두 분이 오늘도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날 네. 바쁜 출근길을 뚫고 오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도 참 일이 많았고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먼저 할까요? 30일 날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국회 청문회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내셨더군요. 그것도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요. 일단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서 내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야라고 글을 보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일으켰을 때 네. 법원과 조희대 그때 당시에도 대법원장이 그때 어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의 헌법과 법률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 정작 조희대 본인이 아닌가 이것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상 조희대의 633 원칙이라는 것이 네.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출마를 막고 그리고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그런 것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럼 그 뒤에 보수 세력들과 같이 배후에 두고 같이 이런 일들을 벌인 건지 네. 아니면 조희대 개인의 뭐 어떤 폭주였는지 법원이 아니면 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제 헌법 1조를 정면으로 법원이 위반하고 네. 이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 아닌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윤석열이 지금 꾸준히 보여주는 태도처럼 네. 조희대도 본인이 지금 초법적 지위에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리고 재판관은 항상 한층 위에서 국민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결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해라 이런 뜻인 것이지 판사 개인이 마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권력에 초월해서 모든 것을 하라 이런 사람이라는 자격을 준 것은 우리가 아니죠.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어떤 의도로 뭐 어떻게 내려서 지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네. 이 보수 기득권자들의 입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인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국회 증인석에 앉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바로 헌법적 취지에 맞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상은 했는데 이게 제가 사유서냐 의견서냐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인들은 사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 너희들한테 이 설명하고 싶지 않아, 변명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의견만 전달할 거야. 딱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일단 그 문건의 제목도 잡은 것 같고요. 내용도 지난 5월에 제시했던 거랑 뭐 한자도 어긋나지 않고 똑같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불출석 사유서가 과거 문건과 이제 거의 동일하게 이제 제출이 됐는데 네. 저는 딱 그 말씀하신 거 듣고 느꼈던 게 요즘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네. 무슨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듣기 싫다고 이제 귀를 막으면서 네. 뭐 어쩔 TV 저쩔 TV 뭐 안무랑궁 뭐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어려운 시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차피 너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난 답할 생각 없다. 안 들려. 나 안 들려.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의회에 대해서 귀를 막은 것도 있지만 국민에 대해서 귀를 막았다. 그렇죠.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았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한마디로 자신이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자신의 그 권리만 지킬 뿐이지 네. 책임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짓지 않는다.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대선 개입 의혹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정치학을 전공했는데요. 네. 과거에 오랫동안 덮어놨던 이제 네. 정치 학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나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그 사법부에서 뭐 사법부를 존중해라, 뭐 권력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저는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저는 조금 더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권 분립에 어떻게 보면 방점이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삼권이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서로 터치하지 말고 뭐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check and balance입니다. 그렇죠. 견제가 핵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견제와 그리고 균형. 밸런스,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제가 여기까지 돌아갔는데요. 그 몽테스키 외라는 이제 정치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대통령제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게 그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시민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권력은 권력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맡고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입법부를 맡고 행정부를 맡고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그 자신의 가진 권력으로 맡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입법부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맡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한 정치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사법부가 부릅니다. 출석하라. 뭐 무슨 정치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불렀을 때 정치인들은 출석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네. 입법부에서 어떤 사법부의 문제 그리고 특히 지금의 이 사법부의 문제는 대선 개입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법부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당연히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국민이 그 주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출한 권력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 민의를 대의할 수 있고 네.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입법부가 지금 사법부를 지금 국회로 부르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삼권 분립에도 저는 위반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견제와 균형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짚어주셨는데 삼권 분립이라고 하고 또 서로 그 삼권 분립이 어떤 자기네들만의 나라를 그냥 따로 세워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독주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서로 얽혀 있는 가운데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사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거의 들리는 게.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냥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나와서 그러면 변명이라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걸까요? 뭐 때문에? 아니 이제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 얘기를 저는 짚어드리고 싶은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 운영하는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네. 봤더니 법관은 재판을 하는 판사를 말한다. 법관의 종류에는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이고 그 법관은 공무원이다. 이런 응식이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뭐 TMI이긴 한데 찾아보다 웃긴 게 뭐였냐면 네. 대한민국 대법원 공식 블로그에 보니까 네.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자 이렇게 적혀 있고 법원의 구성원은 크게 법관과 법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관은 마치 공무원이 아닌 것처럼 본인들이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했는지 국민이 권한을 부여한 그 권한을 이용해서 상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감시 감독을 하겠다는 건데 여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느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회에서 그 감시 감독 한다는데 그걸 안 간다고 하면서 의견서를 이렇게 뚝 던지듯이 통보한다? 이런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굉장히 중대한 그러니까 사법부의 대선 개입 문제를 우리가 지금 따져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야 억울하면 나와서 얘기해라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네. 결론을 뒤집을 때 그만큼 뒷받침할 근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있어야 있어야죠. 되고 네. 이견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적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지금 그 2심을 파기하는 그런 판결을 했을 때 그럴 때 이틀 만에 7만 쪽 가까운 그런 기록들을 다 보기는 했는지 또 궁금해서 그러면 읽는 건 고사하고 문서 파일을 열어보기는 했냐라고 하면서 이 로그 기록도 우리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은정 의원이 그렇게 목 터지게 로그 기록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의문스러운 것이 원래 대법원 전원 환입이체는 한 3년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다시 돌아보면 소부 배당이 2시간 만에 네. 전원 합의에 넘겨지고 그리고 전원 합의 회부 당일에 심리를 착수하고 네. 통상 한 달 만에 기일 한 번 열리는데 이것은 연 이틀 걸려서 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틀 이것을 만에. 그럼요. 절무후무한 그냥 이 헌령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마치 지금 국회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안무랑금 어쩔 TV라고 지금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오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 더군다나 이 불출석 의견서를 똑같이 재탕해서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오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25일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죠. 토론회는 열렸으나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법원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또 어떤 토론자는 아니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해서 위상이나 권위가 추락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열어놓고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된다. 평가를 해야 된다. 이 안에서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이분들 결론을 낼 수는 있을까요? 이 진중하신 법관 분들께서 네. 내리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정치인, 뭐 법조인 둘 다 똑똑하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정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움에 능하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이해찬 대표님 말씀 항상 좋아하는 것이 정치인은 그때 한참 그 정치인은 돌다리가 없어도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건너는 게 정치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반기문 총장 얘기를 하면서 외교관은 돌다리를 두들기고도 안 건너는 게 외교관이고 그렇죠. 네. 정치인은 그렇게 있었어요. 돌다리가 없어도 건너는 게 정치인이다. 사실은 우리는 약간 좀 헝그리 정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터 정신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법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주어진 모범생. 환경에서 모범생으로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싸우는 것에는 정치인이 훨씬 더 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유시민 장관님께서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실제로 그 사법개혁안 관련해서도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대법관 수 확대에 있어서 조금 중심이 많이 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물론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좋은 게 뭐냐면 사실 권력의 분산이 된다면 그 판사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양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조항들을 봤더니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겠다. 네. 그래서 추천 과정에서 뭐 노동, 환경, 인권, 여성 뭐 이런 분야의 그런 다양성을 강화하고 법관의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그 좋은 내용보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줄어드는 것, 권한이 줄어드는 것, 숫자를 늘리는 것에 굉장히 그게 트리거가 딱 걸린 것 같아요. 그 의사들하고 비슷합니다. 의사들은 돈 이 밥그릇 싸움이었고 네. 이 법관들은 대신 권위와 명예가 분산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뭐 이걸로 뭐 연봉이 줄어들고 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사실 그러니까요. 지적하신 게 정확한데요. 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의사가 늘어났을 때는 그 연봉이 이제 줄어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병원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사법부 같은 경우엔 대법관이 늘어난다고 해서 연봉이 줄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권력과 권한이 줄어들 것이다. 나의 authority, 그러니까 나의 권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그렇죠. 이게 또 제가 자꾸 그 어린애 비유를 들면 좀 그렇지만 요즘 제 딸이 그 1학년인데 자꾸 이제 좀 약간 사춘기가 왔는지 벌써? 네. 그래서 여기는 내 방이야. 여기는 내 공간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여기 네 공간이면 청소 네가 해. 네 방이면 네가 청소해. 네 거면 네가 관리해라는 네. 건데 지금 사법부의 문제가 그겁니다. 독립성 주장해줘. 우리는 독립된 존재야. 우리 건들지 마라고 말을 하면 네.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사법부의 책임성 부르면 나오지도 않아요. 뭐 나는 모르겠어. 나는 대답도 안 해. 뭐 똑같은 거. 우리 그 대학교 때도 그 페이퍼 같은 거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다 걸립니다. 그리고 요즘 뭐 챗GPT 이런 거 사용하고 해서 네. 다 교수님들 다 알아보시거든요. 알아봐요. 네. 네, 일반 시민들은 그런 글 하나를 써도 기말고사, 중간고사 하나를 써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대학교보다 이렇게- 못한 일이에요. 네, 지금 맞아요. 하는 지금 일이. 대학생, 중고등학생보다 못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장할 거면 네. 사법부의 책임성도 동시에 본인들이 주장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언제쯤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뭐 청문회도 국정조사도 안 한다 뭐 이렇게까지 버틴다고 하면 그럼 일단 수사를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이 수사로 사법 쿠데타 일으킨 그 전모를 밝혀내야 되고 조희대도 맞다면 네. 그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네. 사실 뭐 청문회 국정조사 거부한 것을 예외로 하더라도 사실 이들은 어떤 뭐 12상 비상계엄 과정에서 계엄서 협조를 요구받아서 얼마나 협조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사도 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기는 침범하지 마 들어오지 마라고 벽을 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로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제기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은 이런 검사들을 향해서 일단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영상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나 또 청문회에 출석을 했던 강백신 검사 등 국민주권정보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검사들은 자신들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찰들은 당연히 국민들의 비판에도 직면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서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핵심은 그건 같아요. 당신들 공무원이야. 정신 차려. 이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80년대생인데요. 저희 네네. 또래는 되게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보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을 시험을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본인의 그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직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랑 사적인 자리에서나 얘기를 하지 전혀 뭐 공적으로 일을 할 때는 중립성을 지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검찰이라는 조직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몸담았던 조직의 그 존립 근거 자체가 무너지게 대한 저는 자기 방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잊고 살았던 것,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좀 가장 좀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의 권력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권력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안기부,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네. 뭐 댓글 조작 사건도 있었죠. 그러다가 그런 권력들이 전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나니까 드러났던 게 이제 검찰이었어요. 근데 이 검찰 권력이 이제 또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입니다. 이런 권력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네. 저는 오히려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힘들어 하시고 또 억울하신 분들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탄압받으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네. 오히려 늘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좋은 점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우리가 병 같은 것도 발견했을 때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발견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건강하게 식습관도 유지하고 네. 생활 습관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 권력 뒤로 하고 이제 사법 권력도 뒤로 하고 정말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지난주 있었던 뭐 일련의 청문회 과정, 거기서 뭐 박모 검사, 최모 검사, 뭐 마이크 위로 올렸다 내렸다, 뭐 여러 가지 장면들 보면서 저 집단 진짜 일단 없애고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도록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환경을 조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드디어 어쨌든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됐는데 전반적인 좀 과정은 어떻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전현희 그 의원 혹은 최고위원이 우리는 이제 영상을 짧게만 준비했지만 뒤에 내용 보면은
뭐 특검에 나가 있는 지금 검사들도 그저 일 안 하고 거의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들만 지금 내뱉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추리고 추려서 그 정도 얘기한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보여지는 그 비상계엄에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때는 입국닷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 뭐 검찰들이 저항은 하지만 예전부터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저항이 거세게 나오는 것 같지는 사실 않습니다. 과거에 왜냐하면 비해서는 그렇죠. 예, 몇몇이 사표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뭐 줄사표를 내거나 뭐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뭐 들어눕는 네. 그런 일은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뭐랄까 지금 우리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부터 검찰 개혁 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20년 그랬죠. 넘게 네. 이어져 오고 있고 사실 얼마나 검찰 내부에서도 스스로의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걷어차고 그리고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해서 지금 검찰청을 해체한 장본인이 바로 네. 검찰들 본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금 그런 수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검찰들도 윤석열도 뭐 네. 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본인들 이권에 관련된 일이라면 뭐 자꾸 헌법 들먹이면서 법 기술을 자꾸 네. 쓰고 있는데 근데 본인들이 하는 행위는 정작 수많은 법조항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뭐랄까 거리낌 없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도 니네가 지금 한낱 공무원에 네.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 검찰청법 43조,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의해서 검사는 정치 운동이 금지되어 있다라던가 아니면 검찰청법 7조 8조에 의해서도 직무상 지위 복종 그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뭐 이런 것들로 징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 모든 법률 사항을 짓밟으면서 네. 자꾸 그냥 헌법적 가치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비치면서 뭐 법을 초월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당신들 공무원에 해당된다. 그냥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법 위반을 했으면 거기서 처벌받으면 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검사들이 사실 이제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거의 사보타지 형식으로 지금 제대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윤석열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약간 좀 수척해지고 머리 색깔이 좀 달라졌고요. 염색은 못하도록 돼 있나 봅니다. 네, 내부 규정상. 그리고 보석신문에서 18분 동안 발언을 쏟아냈는데 뭐랄까요?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할까요? 뭐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18분 발언 중에. 감동이요? 그래서 감동. 네, 감동 내지 인상 아니, 뭐가 저- 하나도 주옥 없습니까? 같은 말들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추리기가 약간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좀 네. 읽는 것도 힘들었는데 네.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우리 항상 윤석열을 생각하면 뒤에 저는 항상 배경 음악이 깔려요. 그래서 I believe 이게 항상 김건희. 예, 근데 약간 이게 약간 좀 우리 SNL처럼 이제 코미디처럼 이제 그렇죠. 깔리는 것들이 있는데 블랙 코미디죠. 네. 네, 뭐 보석을 허락하면 뭐 재판에 협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뭐 이제 집이 가깝기 때문에 뭐 이제 출석을 자주 하겠다, 뭐 또 전 세계 국민들이 본인을 안다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인구가 지금 한 8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전 세계 인구. 네,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인데 네. 80억 인구가 본인을 다 알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 도주의 우려가 더 크다. 왜냐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라든지 자금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제 도주를 할 때는 이제 뭐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돈을 챙겨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런 공모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도주의 우려가 또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전직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그런 더더욱 네트워크가 그렇다. 예, 철저히 되어 있고 그런 자금력 또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그림 보시겠지만 1.8평 안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다. 이 사람이 휴가 갔습니까? 네.
보석 허가되면 운동 당뇨시 하면서 협조하겠다. 5살 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는 겁니까, 윤석열 씨는? 아니 근데 이제 뭐 다 얘기 주옥 같지만 저는 진짜 집도 법원이랑 가깝고 하니까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당뇨식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아니 사실 뭐 운동 당뇨식 이런 거는 구치소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무슨 토리 끌고 나와서 산책하다가 법원 들어가서 뭐 재판이나 한번 받고 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집이 가깝고 하니까 뭐 나가면 잘 받겠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이런 윤석열의 정말 아무 생각 없는 한가한 소리를 네. 들어야 됩니까? 정말 분노의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와서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언 하나하나가 그냥 화살이 본인한테 오는 줄 모르고 있나 봅니다. 정말 그 국민들 더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판도 안 나갔죠. 특검 불러서도 안 나갔죠. 그런데 이제 나 풀어주면 재판도 나갈 거고 특검 부르면 나갈 테니까 나 풀어줘. 거의 아까 그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를 얘기했지만 저는 네. 그 아이보다도 그 나이대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변명거리를 굳이 들고 와서 18분 동안 국민들의 속을 다시 긁어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 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무적인 감각 제로인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장문 시험을 볼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장문 시험을 보는데 네.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 이제 팁이 뭐냐면 너무 길게 쓰지 마라. 영어로 처음에 이제 글을 쓸 때 너무 길게 쓰면 내가 틀린 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 틀린 문법이라든지 틀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간결하게 정말 할 말만 써라 네. 라는 건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 관련해서도 어떤 조언을 받지 않았던 건지 만약에 제가 윤석열이라면 저는 건강 얘기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감옥에 있어서 제가 적당히 좀 햇빛도 맞아야 되고 이 약 시간도 있는데 이런 거 지키기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럼 좀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걸 다 빼고 괜히 오히려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그 쓸데없는 말들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석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지금 막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사람 풀어주면 이거 하겠네. 큰일 나겠다. 이 사람 풀어주면 도망가겠네. 이 네. 사람 풀어주면 증거인명 하겠네. 이 사람 풀어주면 반성도 안 하겠네. 이게 가장 큰 건데요. 지금 재판에 협조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거의 아이와 같은 논리인데요. 지금 협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네, 협조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굉장히 원래 성실하게 잘 나가다가 네. 예를 들면 정말 내가 만약에 감옥에서 아파서 잠깐 쓰러졌어.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나가 있으면 병원도 잘 다니면서 재판 시간을 잘 맞추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감옥 우리가 맨날 그래요. 공부할게. 지금 안 하는 애가 어떻게 내일부터 우리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게. 우리는 안 믿어. 아닙니다. 네. 지금 먹지 마세요. 네, 지금 피자 먹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좀 네. 찔리네요, 근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출소하세요. 지금 재판에 나가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 몸이 됐을 때 더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네. 자유의 몸이 됐을 때는 그만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라. 저는 이 대목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범이 아니니까 자기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건데 이 사람은 내란범이잖아요. 그리고 내란의 그 죄명이 어떻게 됩니까? 무기징역 아니면 뭐 사형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과거 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군 형법으로 다스리게 된다면 군 통수권자니까 군인에 준해서 군 형법으로 다스리면은 박은정 의원이 늘 얘기했듯이 총살형입니다. 본인이 강력범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실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위아래를 따질 건 아니지만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그 윤석열의 태도라는 것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네. 재량권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그냥 잠깐 행사했을 뿐이다라는 어떤 자기의 프레임을 짜놓고 그것을 네. 계속 이제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사실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자입니까?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고 그리고 북한에 드론을 띄워서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회체크를 그러니까요. 한 진짜 대단한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이 지금까지 검사 생활 27년 네. 하면서 잡아넣은 그런 강력범 그런 나쁜 놈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한 거야 라는 인식을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이 윤 어게인 지지자들에게 자꾸 사인을 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말인지 모르겠고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체포영장 집행하려니까 속옷 입고 막 들어놓으면서 막 그런 유치한 짓을 다 본인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뭐 전직 대통령을 이런 걸로 기소하는 건 유치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걸로라뇨? 이런 게 어떤 겁니까? 내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내란 거 그런 외환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본인의 어떤 거대한 잘못을 굉장히 조그맣게 축소시키고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인상을 계속 밖에다 주고 있는데 진짜 이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원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시간을 날로 계산해서 네. 뭐 구속 취소해 주니까 어떤 네. 사법부와 이 헌법 이 법 체계를 우습게 네. 보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지금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석도 신청어 자체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본인이 우습게 알고 깔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보석 신청을 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위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위헌성이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윤석열을 다시 어게인 소환하고 불러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6년 만에 장애 집회를 특히 서울에서 장애 집회를 나섰는데요. 저희들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으니까 범죄자 편한세상 만들려고 검찰청 했지 않는데 여러분 이거 함께 막아야 합니다.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도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입니다. 네, 대구에 이어서 서울에서 장애 집회를 한 건데요. 뭐 다른 거 안 궁금하고요. 네,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장외 집회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의 드라이브에 네.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 더 지금 에너지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장외투쟁이 국회 내의 동력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많은데요. 특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실효성이 없다. 박정원 의원도 너무 일찍 극단의 마지막 방법을 쓴 것 같다. 네. 김근식 당협위원장도 장외투쟁 정치의 그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에서도 하나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장애투쟁을 하지 말자라는 입장이 있고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도층과 무당층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장애투쟁을 하면서 극우 세력과의 결탁설이 지금 더 불거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거의 저는 자해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자멸하는 수준으로 갔다. 그 제가 꼭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이 아까 뭐 본인이 뭐 중범죄가 아니다. 네.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딸에게 네. 계엄을 설명할 때 어떻게 계엄 설명하시겠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네, 어. 저는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원래 군인과 경찰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분들이야, 존재하는 분들이야.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이용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잘못된 거야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보다 어떻게 더 쉽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완벽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게 중범죄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제 딸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대통령은 원래 감옥 안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옥 가 있어. 대통령은 사실은 아마 교통 위반이나 이런 것들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경범죄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렇게 좀 테두리 안에서 좀 보호가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과 문제의식 반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린아이도 알아듣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1야당이 거의 불복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집단이 돼버렸어요. 지금 워딩을 들어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참 저 출구 전략이 과연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문제가 윤 어게인 뭐 부정선거 이런 극우 세력들 뭐 당연히 결집했고요. 반중 시위대까지 뭐 합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끝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나갈까요?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이제 네. 중도 포기 선언이다. 그러니까 이게 극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의이고 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네. 국민의힘의 대구 달서구 갑 유영하 의원이 네. 기자들이랑 만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장애 집회 뭐 하는 거냐. 동대구 보니까 소구력도 없더라. 필리버스터 28일에도 잡아놓고 28일에 또 장애 집회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집중해서 하나라도 좀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그게 하는 거. 무려 유영하 의원이 네. 아,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지금 어떤 속사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출구 전략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쪼그라들고 정말 그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네. 아 진짜 국민들이 외면하는 그런 정당이구나라는 것을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이 역사 속 또 이 내란 정당 해산 심판으로도 이 정당이 진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덜 이런 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장애투쟁은 사실은 최후의 수단인데 너무 일찍, 너무 막 써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구 전략을 제대로 좀 찾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 훌쩍 갔습니다.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오늘 제 옆에 든든하게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두 명의 해가 만났어요. 하늘에 떠 있는 해는 아니고, 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나오시느라 힘드셨죠? 월요일이라서 아니, 교통도. 저는 원래 얼리버드인데 네. 이게 코너명을 해를 따서 이렇게 지어주신 제작진 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나름. 네, 네. 그래서 방금 그 김진애 의원님께서는 해해로 하는 거 어떠냐 이러시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은데요? 네, 괜찮은데요. 그래서 해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대북송금 관련한 진실입니다. 대북송금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이고 또 믿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영 소스와 쌍방울 수사를 딜하는 이런 검찰과의 시도가 있었습니까? 그게 권 박사 쪽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들을 어떻게 되면 그들을 두 사람을 끼워 맞춰야지만이 니들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 얘기는 누가 한 건가요? 권 박사의 친구가 얘기한 겁니다. 예, 권 박사는 누구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권자, 성자, 동자입니다. 예. 그러면 쌍방울 사건을 적당히 봐줄 테니 이화영을 엮어 넣어야 하고 맞습니다. 이것으로 이재명도 엮어 넣어야 한다. 이런 구도가 그려졌고 그 구도는 권성동 또 권성동 의원이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사건 자체만 보면 단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지사였을 때 쌍방울을 통해서 이른바 대북송금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었고 그 다음 목표가 이재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총 800만 달러가 보내졌는데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도지사 방북 소위 말하는 의전 비용 300만 달러라는 오로지 김성태 전 회장의 의존에만 진술해서 이루어진 기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서영교 의원하고 조경식 전
KH 부회장, 뭐 저기 쌍방울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양쪽에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의심만 했었는데 이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의심이 그냥 의혹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마도 그 어제 그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이 네. 그 진술을 했던 데 가장 큰 배경에는 지금 KH그룹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또 회장이랑 또 그 가족분들까지 지금 뭐 자녀분들까지 전부 다 신용불량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굉장히 좀 억울한 마음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 쌍방울에서 뭐 이화영 부지사가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했을 때는 네. 모든 언론이 사실 종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내용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속보하면서.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증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종편을 다 봤어요. 그래서 아니면 기사도 더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의 비중이 현격히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정말 사실이다. 오히려 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거를 보고 싶지 않았겠죠. 가리고 싶었겠죠. 네. 근데 그 가리고 싶었던 사실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이 사건 상에서 그 검찰이 증언을 또 증거를 조작하거나 회유하거나 왜곡했다. 이것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리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어제 뭐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있었지만 네. 정말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개편을 하길 잘했고 이제는 검찰의 민낯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냥 이재명 엮어넣기 위해서 그 전에 이화영을 잡았고 그래서 진술도 완전히 상반되게 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했다는. 이게 이제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다시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네, 네. 이게 쌍방울이 북한과 남북 경협 합의서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주식 시장에 흘리면서 실제로 대북 사업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네. 어떤 대북 테마주 이런 거는 주가를 띄워서 조작을 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뀐 거예요. 네.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증언도 검찰이 끼워 맞추게 조작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 권성동 의원 이름이 나오는데 뭐 무슨 48억을 받고 네. 이 개입한 그런 정황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좀 뭐랑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합작품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네.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더 악질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단지 이득만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변질시키면서 네.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요걸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또 이게 공교롭게도 수원지검에서 수원지검. 일어났다는 그렇죠. 빠지지 않죠. 일인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주가 조작, 뭐 수사농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검찰개혁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니 조경식 부회장이 저도 아까 그 점을 짚고 싶었던 거예요. 기사를 찾아보는데 정말 몇 개 안 됐어요. 제가 어저께 볼 때도 몇 개 안 됐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두 개 더 나온 정도. 이게 어떤 하나의 신문사 혹은 독립 언론인 소위 말하는 레거시들이 무시하는 그런 쪽에서 취재를 했던 거면은 좀 무시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니라 서영교 의원하고 대하고 국회에 나왔던 네. 발언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검찰이 한마디로 어거지로 기소를 했다라는 게 물론 이제 저 사람 말을 100% 믿느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지만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소홀히 다루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 사건과 별개로. 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분이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또 100% 또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수사를 해야죠.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렇게 주장했던 언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오히려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검찰이 그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어떻게 그런 진술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또 교도소 내로 또 초밥이 많이 배달이 됐다. 뭐 네네. 검사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네. 주문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그
관련해서 뭐 48억 이 얘기도 네네.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조금 주의 깊게 봤던 게 그 조경식 부회장이 네. 권성동을 권박사라고 칭하더라고요. 저도 왜 권박사라고 하는지. 네, 보통은 그 호칭을 붙일 때요. 처음 만났을 때 관계 호칭으로 많이 합니다. 아, 네네. 저는 사실 한동안 이걸 고치려고 했던 게 이재명 지사님이랬어요. 너무 입에 이제 네, 그래서 배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몇 년 뒤에 제가 이재명 대표님으로 바꿨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또 네. 바꾸고는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근데 권박사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한마디로 국회의원과 어떤 기업의 부회장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보통은 우리가 그냥 조금 뭐 친한 사이에도 뭐 호칭을 모르면 뭐 박사님 아니면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호칭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관계에서 만났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권성동 의원의 친구라고 합니다. 네. 그럼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황모 씨라는 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롯데호텔 로비에서도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로비에서도 만났을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좀 상하 관계?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 전 부회장은 굉장히 경직되고 차렷 자세로 네,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 둘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깊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미 7월에 그 김성태 전 부회장 전 회장 측의 그 변호인이 이거는 이재명과는 무관하다라고 이미 그 변호인이 밝혔고요. 앞서서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그 배 회장 지금 캄보디아인가 베트남으로 지금 도망가 있는 그 사람이 SBS와 인터뷰에서 이건 이재명과 무관하다. 우리가 북한에 돈 보냈는데 당시 지사랑 무슨 상관이냐고 본인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재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 둘의 진술도 있었지만 네. 또 국정원의 문건이 나옵니다. 맞아요, 국정원 보고서가 45건이 나오고 이게 총 140쪽 분량인데 거기에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이게 실제로 실행된 정황이 국정원 보고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쓰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고 국정원 보고서 얼마나 첩보를 잘 받아서 그걸 잘 정리를 해놨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45건의 보고서 중에 그 국정원 요원 중에 김 씨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대북에 대해서 수십 년간 관리해온 베테랑 요원이 쓴 또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 내용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한과 사전에 짜고 네.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국정원에 보고했고 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 또 그냥 이재명 지사의 그 방북의 대가로 지금 이 돈이 오간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이 보고서 내용이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 국정원의 김씨, 요원 김씨가 재판부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상세히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그 주장만 증언만 채택을 하고 나머지는 다 배제시켰어요. 그렇죠. 네. 그럼 또 우리가 사법 개혁을 기승전 사법 개혁으로. 네. 또 하나 저는 시기에 집중하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2019년에서 2020년에 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돈을 지급했다. 그럼 여러분들 2019년이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하노이가 떠오릅니다. 하노이에서 그 2월이었어요. 더군다나 싱가포르는 6월이었고 2월에 그렇게 참담하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끝나버리고 6월에 뭐 잠깐 만나긴 했지만 그건 의미는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싱가포르 이후에 뭔가 분위기가 좋을 때 이랬다면 약간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2019년 2020년이면은 지금 북미 관계 안 좋을 때예요. 그때 네. 대북 송금 한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특히 당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전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가볼까요? 48억 원. 그 조 전 그 부회장이 이번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0억 원 정도로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2배 이상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요구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강 박사 측에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황모 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정말 권성동이 정말 좀 양아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사실 보통 이렇게 저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뭐 절차를 모르지만 그래도 보통 어느 정도 이게 적정 금액이 본인들 사이에도 있었을 텐데 네. 초반에는 20억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사실은 그 통화에서는 정확한 금액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회장이 뭐 한 20억 정도를 했는데 네. 근데 사실 20억에서 48억은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요? 두 배 보통 이상인데. 그냥 뭐 20억인데 뭐 한 그 중간에 역할했던 친구 뭐 몇 억 정도 챙겨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거의 2배 이상. 그리고 저는
이 48이라는 숫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뭐 뇌물이나 뭐 김건희는 또 5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105만 원 이렇게 입금을 해주기도 하는데 부가가치세 포함. 예, 보통은 이제 뭐 5만 원, 3만 원 우리가 그 축의금도 그렇잖아요. 네, 3만 원, 5만 숫자가 원, 있죠. 10만 원, 뭐 7만 원 뭐 이렇게 내는데 48 약간 숫자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중간에 좀 챙겨갔던 사람들도 있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A 씨한테 뭐 20억, 그다음에 누구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저는 검찰도 이 사안에 함께 연루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검찰이 돈까지 받았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건은 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기획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허술했죠. 네네. 이 시나리오 자체도 허술했고 당시에 이재명 지사를 그 구속할 수도 없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떻게든 각본하고 각색해서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말 이건 실패한 망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번 네. 정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 이 진술을 이렇게 진실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진실을 왜 밝히지 않았고 지금 밝히느냐 그랬더니 일단 주장은 작년 12월에 하려고 했지만 그때 뭐 제주항공 그 사고가 나서 못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근데 어디 뭐 어떤 변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네. 동기가 어쨌- 뭔지 모르겠으나. 네. 네. 근데 이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꾸준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숨기고 있는 사람은 더 꽁꽁 숨기고 있는 그런 사실을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의 주장과 수사와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수사를 다시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네. 있고 두 번째는 권성도 의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27일에 지난달 27일이죠. 김건희 특검에 출석하면서 네. 나 뭐 없는 죄 못 만든다. 나 굉장히 결백하고 당당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48억은 있잖아요. 48억. 큰 거 한 장 서포트 1억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게 혼자만 먹었을까? 뭐 누구랑 같이 했을까? 이 돈은 어디다가 어떻게 썼을까? 언제 썼을까? 이게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달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지금 재수사를 통해서 권성동 의원의 이 48억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추정되는 요 부분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녹취가 한번 나왔죠. 권성동 의원의 녹취가 나왔고 뭐 내가 뭐 이름 같은 거 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뭐 이런 점점점 그래서 아마 여러 명이 관련돼 있는 것 같고 뭐 그 안에 다양한 또 그 있었겠죠. 약간 브로커 역할을 한 것 같으니까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요즘 기사 보면서 권성동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과연 무엇인가 명함은 국회의원인데 가로 열고 굉장히 다른 직업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사는 지금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9년 이상 확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이게 맞다면 억울한 상황일 텐데 좀 재심 사유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까요? 또 지난 주말 내내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게 만들었던 이 관봉 보셨죠? 그 네. 수사관들 2명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와 답답해서 껐다 켰다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보다 참을 수가 없어서 일단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관봉권 띠지가 2022년 5월 13일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에 나온 것인데 2018년 사건 수사하다 갑자기 2022년 튀어나오니까 어떻게든 빨리 덮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재현 검사가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지 생각하죠?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떤 보고서 내용에는 네.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네.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정치 해안분들 보시기에 어떤 게 제일 이상했고 어떤 게 제일 답답했습니까? 먼저 이재 대변인. 아니 이상하다. 제가 이제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대단하다. 얼마나 연습을 철저히 오랫동안 했길래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네. 계속적인 반복을 똑같이 반복하는지 정말 저건 철저한 연습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과 연습.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과 연습을 했는가?
에 대해서 보면 진짜 이 국회에서 또 나온 얘기처럼 윗선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덮으려고 했는지 네. 이 문제를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아까 잠깐 말씀 저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네.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감추는 것이 과연 관봉권 띠지만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관봉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건진법사 법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건진법사가 누굽니까? 이 김건희 관련해서 국정농단, 통일교 이 모든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핵심 인물이죠. 핵심 네. 인물이죠. 그런데 그 관봉권뿐만이 아니고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왔고 휴대폰도 가지고 나왔고 네, 그걸 이제 포렌식도 한 결과를 다 남부지검에서 들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관봉권은 그때 현금 다발을 압수했다라고 하면서 관봉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띠지에 대해서 우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압수한 물품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그 압수한 물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증거 인멸하고 훼손시켰는지 알지 못하는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어떻게 보였어요? 가장 보면서 다 이해가 안 가지만 저 부분은 유독 이해가 안 간다.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흔들리는 동공. 눈알이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눈알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거짓말을 할 때, 그리고 계속 입술을 이렇게 약간 깨무는 거, 그리고 손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자세히 봤을 때 보셨군요. 네, 근데 너무 명확해서 아마 뭐 일반 국민 여러분들도 좀 이상하다,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요즘 살다 보니까 싸함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끔 그 싸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그 싸함은 정말 싸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저는 이번 그 어제 그 사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네. 일단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게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관련된 수사입니다. 근데 수사관이 그 수사를 할 때 어떤 증거를 수집을 했더라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본인이 정말 그렇게 정신줄 놓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게 우리가 관봉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이고요. 현금으로 되어 있고 막 다발로 되어 있고 그런 돈을 저는 평생 본 적은 없거든요. 실제로요. 네, 실제. 예, 근데 그 돈을 실제로 봤다. 근데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좀 많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봉권 띠지도 언론에서 안 나와요. 언론에서 안 네, 나오는 많이 안 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네. 네, 그래서 주말 사이 묻히기엔 너무나 큰 기사들이었는데.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은행을 가실 때 이제 막 이렇게 묶은 네. 게 있잖아요. 사실 그거랑은 관봉권 띠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들이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어떤 그 거래용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인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관봉권이고요. 그렇다면 그 보증이 되는 그 돈이라는 건데 그 돈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저는 오히려 관봉권이 띠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 돈에 있는 일련 번호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관봉권이 이 수사관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얘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관들이 그 돈을 받았을 때요. 네. 관봉권 띠지가 있었을까? 근데 사실 지금은 관봉권 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보여진다는 굉장히-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수사관들의 입사 연도를 봤더니 뭐 최근이더라고요. 한 네, 분은 그렇게 오래되지 뭐 않았어요. 작년에 하고 또 한 4, 5년 전에 입사를 했는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입니다. 근데 말단 직원이 그렇게 증거물로 받은 그것도 돈 현금을 네. 띠지를 훼손하고 없애고 이렇게 정말 간이 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행동을 할 사람이면 김건희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훼손된 상태에서 그걸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윗선을 더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수사관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뒤로 숨고 그 뒤에서 공모하고 모의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해라. 네.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결과적으로 그 수사관들은
이제 거기 의원들이 막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의원들보다도 사실 본인들이 돌아가고 본인들을 보호해줄 사람들은 검찰이다.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좀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거 정리하면 검찰은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띠지와 감봉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조차가 이상한데 이거는 수사의 기본이잖아요. 우리처럼 그냥 민간인들 법적인 지식이 특별히 없는 사람들도 아니 중학생한테 맡겨도 앞에 뭔가 종이가 있고 도장이 있고 날짜가 적혀 있으면 누가 그것을 훼손할 생각을 합니까? 그건 말단 수사관이겠던 뭐 검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참 어쨌든 꼼꼼하신데 이 수사관은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 여기서부터 서로 또 말이 엇갈려요. 그리고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띠지 감봉권의 띠지는 뭔가 블랙홀로 사라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김정민 씨도 그렇고 남경민 씨도 그렇고 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혼동돼가지고 아무 때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대답하기 전에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지금 은행 직원인데 신권을 개수기로 개수하면 발생하는 현상이 있다. 첫 번째로는 지폐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왜냐하면 공기가 한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일련 번호가 섞인다. 왜냐하면 보통 신권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진대요. 그래서 그걸 빼고 다시 넣는 과정에서 다시 이거 한번 세면 일련 번호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예쁘게 나란히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방송을 보고 또 급하게 개수기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김건희의 거짓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클리프 목걸이 자기 뭐 오빠의 장모 집에 모조품을 갖다 놨는데 실제로 그 실물이 나타나자 내가 뭐 사실 지인에게 빌렸다, 오빠에게 사줬는데 빌렸다, 뭐 엄마 환갑에 빌렸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가 실물이 나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서 그제서야 자백을 이제 나중에 하는 그런 사태를 봤을 때 이 지금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러난 요만큼에 있어서만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책임을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전가한다던가 아니면 의혹 덮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행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로 분명히 밝혀서 왜냐하면 또 어떤 정황이 나오면 또 말을 바꾸고 또 정황에 따라서 또 말을 바꾸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구체적인 사실이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남들 다 패기에 XX더라. 비읍자와 시옷자가 있었다고 하죠. 와, 일개 수사관이 국회 나오면서 이걸 준비하는데 메모에 무심코 적은 거. 무심코 적었다는 건 본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해명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 글자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사실 얼마나 열받습니까? 진짜 답답하고 그렇죠?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게 나만 보는 종이에는 나의 마음의 소리가 담겨 있는 건데 지금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 앞에서 그러니까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앞에 뭐 이 다패기에 비읍시옷 이게 뭐 이 버섯들아 이 보석들아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보석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비읍시옷에 집중됐기 때문에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들 다 패기해라고 하는 말은 나도 패기했어.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를 스스로 드러낸 자백 같은 말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 모른다고 얘기할 거야. 나 기억 안 난다고 말하면 넌 어쩔 건데 이런 태도가 고스란히 이 비읍시옷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많은 분들이 일개 수사관이 비읍시옷 할 정도면 이 검사들이 국회의원을 국민들을 어떻게 정말 개돼지로 보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비읍시옷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사? 법사? 아까 그 이게 권성동 바랍니다. 박사? 네, 이게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그런 말을 입으로 뱉지는 않지만 글로도 안 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비읍시옷 이런 거를 저는 사실 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화가 나면 혼자 쓸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근데 그것도 보통은 뭐 일기장이라든지 남들이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그런 청문회장 그 카메라가 뒤에 너무 많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자리에 가지고 왔던 그 종이에 그런 글이 써여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굉장히 그 국회의원이나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정말 개돼지로 본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남들 다 폐기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부분인지. 특히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쁜 짓 할 때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어디에 쓰레기를 버렸어. 아유 뭐 여기는 뭐 다 버리는 자리인데 뭐 이런 나만 식으로 그랬어? 말을 네. 하죠. 뭐 좋은 일 안 해요. 저 계속 얘기하지만 뭐 공부할 때도 뭐 남들은 다 공부해. 그러니까 나도 공부해. 이렇게는 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나쁜 짓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도 굉장한 좀 중요한 클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여기에 대해서 그 별도로 좀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나 봅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언론이 얼마나 안 쓰는지도 지켜보도록 하죠. 네, 중요합니다. 오늘 정치 해안 시간이었고요.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